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즌 5 형충의 합반 우리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42강.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과 사주를 해석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당부라는 주제로 마지막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이렇게 한 장에 지금 만들었어요.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우리가 참고하자. 그 다음에 사주를 통해 운명을 해석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당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사주를 풀면 좋겠다. 이런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사주 윤리학 같은 건데 이게 참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주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어떤 관점이나 방향성을 갖게 되면은 사실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부수적인 방법들은 스스로 채워가거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부산을 가야겠다, 대구를 가야겠다, 뭐 전주를 가야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잡히면은 그 다음 기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를 정할 수 있는 것과 같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거는 내가 어떤 방향을 잡았는가라는 측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큰 글씨로 확대를 해서 나왔습니다. 42강,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사주를 품평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 인생의 서사는 사주보다 훨씬 복잡하다. 대부분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의 서사보다 그 사람의 운명이 더 복잡할 수도 있다. 사실 근데 또 이렇게 치면은 정말 운명을 복잡하게 다양하게 살아본 사람들만 사주를 봐야 하느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더라도 사람들의 사주는 사주 자체만으로 하나로 이게 단편적으로 그 사주를 이렇게 평가 내리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다. 전 이런 내용이 보여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좀 재미없거나 못 만든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막 비난을 하죠. 어떻게 저런 걸 영화라고 만들어놨냐. 영화계에서 되게 유명한 그 비난받는 영화가 있는데 클레멘타인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클레멘타인하고 한국 영화 검색하면 한국 영화의 추태, 내 눈을 씻고 싶다. 어떻게 영화를 그런 식으로 너무 쪽팔리다. 나는 그 영화를 끝까지 봤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 그 영화 보면 정말 유치하고 재미없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 텐데 근데 이런 게 있죠. 많은 영화 학도들이 영화를 배우고 또 개인 영상을 찍고자 하는 학도들이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모델로 그 클레멘타인이라고 하는 한 20년 전쯤에 했던 내용을 봅니다. 그게 이제 배우가 만든 영화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걸 영화라고 만들었냐라고 하는데 그 영화 학도들이 자기가 영화를 만들면 열의 아홉이 클레멘타인보다 못 만듭니다. 열의 아홉이 클레멘타인보다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당해보고 나야 아, 그 클레멘타인도 대단한 거였구나. 이야, 저 정도 만드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였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클레멘타인이라는 영화에 좀 어느 정도는 존경과 존중을 야, 나 저 정도라도 만드는 것도 대단한 거였구나. 몰랐네. 존경과 존중을 가지고 나야 그 다음부터 그걸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의 운명을 볼 때 아, 무슨 사주가 클레멘타인이다. 뭐 이런 사주가 다 있냐. 또는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유, 고작 그런 식으로밖에 못 살았어. 아유, 네 운명이 클레멘타인이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비웃거나 우습게 보는 경우들이 아닌데 직접 내가 그걸 살아보면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면은 내용이 다를 가능성이 높죠. 아, 나라고 별 수 없구나. 저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올림푸스에 있는 신들이 저기 구름 위에서 밑에 있는 인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막 비웃고 있는 거야. 아유, 역시 저 인간들은 조금만만 뭐 유혹을 하면 다 넘어가. 아유, 저 친구를 배신하는 거 봐라. 아유, 저 이익을 위해서 가족을 파는 거 봐라. 아유, 저기 이익이 된다고 거짓말하는 거 봐라. 아유, 저것들 스스로 복을 차요. 아유, 저 바보들 왜 저렇게 사냐라고 하면은 좀 있으면 제우스가 오더니 그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너 저 밑으로 내려가. 내가 쟤랑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을 테니 너희들은 한번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는지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그렇게 인간의 삶을 비웃던 신들이 그런 환경을 만나서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좀 고생을 좀 하고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전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내가 살짝 비웃었나 보다.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박진여 선생님이 쓴 전생윤회에 대한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도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도 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이제 그분은 아직 이제 사람의 삶을 죄와 벌 뭐 이런 관계로 이제 많이 보시고 있어요. 참고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로마 시대에 사람들을 경기장에 몰아놓고 짐승들과 결투를 벌이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막 사자나 곰에 찢겨나가는 것을 보며 막 환호하고 잘한다 막 그 찢겨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동정하거나 그거에 대한 어떤 각성을 하기는커녕 그거에 가서 뭐 더 죽여라 하면서 그걸 즐기고 야유하고 조롱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카르마를 반대의 경우로서 반드시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들도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는 사주를 바라보는 측면에 있어서 운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특히 나의 운명도 그렇고 타인의 운명도 더더욱 모든 사람의 운명은 존귀하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 특히 내가 고생을 많이 했으면은 내가 전생에 죄를 져서 죄값을 받나 보다라는 인과응보적 측면으로만 보지 말고 내가 용감한 영혼이 되어서 이번 삶에 이 역경을 이겨내는 삶을 내가 설계했구나라는 관점으로 사실 그게 100% 이해는 안 되고 솔직히 위로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그게 이제 조금의 위안이 되거나 그런 생각이 조금씩 올라오는 사람들은 현재 달라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깨달은 사람이 뭐 다른 게 깨달은 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역경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온 것이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한 60% 정도 진심으로 느낀다면 물론 40%에 그럴 리가 없다 하는 마음들도 있겠지만 60%만 있다면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깨달아가는 사람이다. 사실 우리는 깨달아가는 존재로 온 거지 뭐 깨달은 사람이 여기 왜 와? 깨달아야 되니까 온 거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의 끝이 어딘지도 우리는 알 수도 없어.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면 깨달은 줄 알았더니 그 위에 대학교가 있고 대학원이 있고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노인학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끝도 없이 있는 것 같은 거니까. 자, 운명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의 인자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우리는 사주만 가지고 보는데 사실 사주를 가지고 보는 건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사주만 가지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어. 왜 그러냐면 아전인수 해석이 나온단 말이죠. 나에게 벌어진 어떤 상황을 최사주만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온 경우들이 많고 무언가를 고치거나 나의 모순을 드러내서 그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그거를 바꿔나가자는 요소로 나에게 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내가 실수를 하거나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단순히 운이 안 좋아서 사주가 안 좋아서 올해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온다고 한다면 참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면 삶이 계속 나한테 어떤 교훈과 변화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이거를 전부 엉뚱한 허벅지를 긁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훈은 교훈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 있죠. 그 명리학과 그 대학원에서 토론 비슷한 게 열렸는데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이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논문을 쓰고자 하면 탈북자들의 사주를 분석해서 그 탈북한 시점에 이제 탈북에 성공하신 분들이죠. 뭐 김만철, 이웅평 이런 분들, 뉴스나 언론에 나오신 분들의 생년월일을 파악해서 사주가 이래서 탈북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논문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관점에서는 탈북한 것을 좋은 일로 보는 거죠. 탈북을 해서 팔자가 바뀌었으니 탈북한 일은 좋은 것이다. 거기에 대한 가설은 아마 운이 좋아서 탈북을 했을 것이다. 좋은 운을 만나서, 좋은 대운과 세운을 만나서 탈북을 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의 의견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이제 제 상담 내담자들 중에서도 탈북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단골도 있으시고 매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제 탈북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탈북하는데 3년 걸렸다. 3년 동안 2번 다시 잡혀갔다. 그래서 그 중국으로 일단 넘어가서 그곳에서 송환도 2번 당했고 그 탈북에서 완전히 안전해지는 데까지 최장 5년 정도가 걸렸다는 거예요. 예, 직접적으로 고생한 건 3번. 중국에서 한 4, 5년 정도를 그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으로 오시게 됐어. 그러면 보죠. 그 사람은 아마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그 3년 동안 했을 거야. 그게 좋은 운이야? 그러면 탈북한 건 좋은 운인 거야? 나쁜 운인 거야? 일단 보자고. 결과적으로 한 20년쯤 지나고 나니까 아유 그때 고생이 되더라도 탈북한 게 잘했네 라고 한 10년 20년 좀 지나니까 아유 그때 고생 좀 했는데 꾹 참고 결국 탈북을 한 게 잘했네. 이거 좋은 일이야.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자고. 그 뭐 라오스 밀림에서 헤매고 있고 뭐 중국에서 막
사람들한테 막 이리 팔려고 하고 저리 팔려고 하고 있고 막 저기 뭐 두만강을 막 넘는데 막 저기 뭐 얼음 깨고 다니고 나 가고 나서 뭐 가족들이 고초를 겪고 다시 잡혀와가지고 그냥 개고생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 근데 사실 이게 성공에 대한 보장도 없고 2명 중에 1명 성공하고 2명 중에 1명은 다시 잡혀간대잖아. 남은 가족들 어떡할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봐서는 그건 죽을 정도로 힘든 운이야. 과연 그거는 좋은 운에 올까 나쁜 운에 올까?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인생을 바라봤더니 20년 전의 나의 탈북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그때는 좀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거죠. 사실 이런 식의 사례들은 우리한테 되게 많잖아요. 고3 때 재수, 삼수를 해가면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때 내가 고생을 많이 한 덕분에 내가 뭐 대기업에 고위직에 있었다라든가 내가 무슨 전문직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 이후에 뭐 운이 잘 풀려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한테 타임머신 타고 20년 정도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넌 운 조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너 운 나빠. 너 이제 고생줄 터졌어. 해야 돼? 아니면 그 사람한테 힘들더라도 좀만 더 참고 견뎌. 솔직히 말하면 너가 지금 고생을 더 많이 할수록 넌 나중에 더 잘 될 거야. 사실 이게 정답이잖아. 지금 고생을 많이 할수록 너 나중에 잘 될 거야. 그러면 그 고생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야? 고생 덜 하는 게 좋은 거야? 또는 고생을 회피하는 게 좋은 거야? 지금 당장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30년쯤 후에 미래에 나가 갑자기 내 마음의 내면의 소리로 나타나가지고 야 미안하지만 좀만 더 고생해. 좀만 더 고생해. 아 나 지금 시험 3번 떨어졌다고. 아니야 너 실은 6번 떨어지면 더 좋아. 6번 떨어지면 더 좋아. 뭐 이러고 내면에서 그러면 이게 악마의 목소리로 들리겠어? 천사의 목소리로 들리겠어? 악마로 들릴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매우 애매하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한테는 마약이 끊어지지 않고 나에게 제공되는 게 좋은 일인 건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나한테 마약 준 놈들이 다 나쁜 놈인 거고 내가 마약을 했던 기간이 나쁜 놈인 거고 내가 뭐 이건 이 돈 저 돈 팔아가지고 마약을 샀던 것이 나쁜 놈인 거고 내가 3년 동안 마약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은 게 나쁜 일인 거야. 그 당시엔 좋은 일이었는데 10년, 20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나쁜 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의식의 성장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일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은 나쁜 일일 수도 있고 당장은 나쁜 일인데 미래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당장은 좋은 일인데 미래에 생각해보니 그게 나쁜 일일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운명계획은 그렇게 일회일비하는 오늘의 내가 짰을까? 아니라고 우리의 운명 프로그램 전체를 조망하고 있는 어떤 높은 의식에서 짠 거라고. 그러면은 그 의식은 탱자탱자 놀다가 그냥 대충 살다 가는 삶을 좋다고 여길까? 아니면 역경을 이겨내고 고생 좀 해서 많이 좀 성장하는 삶을 더 좋다고 여길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러한 삶의 체험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만들었다. 뭐 약간 이런 관점으로 봐야죠. 그래서 인생 특목고에 왔다. 특목고에 온 사람이 조롱받을 일이야? 아니지. 특목고에 간 학생들은 야, 너 대단하다. 그 학교 되게 힘들다던데 어떻게 들어갔어? 야, 거기 수업 되게 힘들다던데 어떻게 들어갔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아이는 아우, 저 서울대 가려고요. 더 좋은 데 가려고요. 저 빨리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려고요. 그러니까 이번 지구별 체험학교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목고에 온 학생들 같은 거예요. 사실 응원을 해줘야 되고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해야 되는 거지. 네가 뭐 탱자 놀았으니까 인생이 그 모양이지. 뭐 이렇게 말할 조롱할 입장은 아니다. 좀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된다. 우리는 운명을 존중해야 된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런 측면으로 보자고요. 자,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요 1번과 2번과 3번은요. 특히 시즌 4 영성명리반 고급 통병반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내용이 바로 1번 영혼의 계획, 2번 영혼의 성숙도, 3번 카르마. 그러면서 뭐 1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카르마적 변수에 대해서 배웠죠. 요거 외에 또 이제 4번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요 내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해요. 참고로 1, 2, 3번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영혼들은 지구별에 오기 전에 어떤 체험을 해봐야지라는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온다. 즉 우리의 운명은 결정된 것인가 선택하는 것인가 하는 이 논란이 지금도 철학계에서는 있는데 운명은 결정된 것인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인가.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둘 다이기도 하고 좀 더 비슷한 표현을 하자면 저는 운명은 계획된 것이다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운명은 계획된 거야.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어. 하지만 100% 계획대로 살 필요는 없어. 우리가 그 세계 여행을 가기로 해서 계획 짜고 갔는데 그때 현지 상황에 따라서는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고. 더 좋은 계획이 나올 수도 있어. 더 좋은 영감이 나올 수도 있어. 어떤 조각가가 조각을 하는데 조각하다 중간에 더 좋은 생각이 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꼭 설계도대로 만들 필요 없어. 그걸 업그레이드 될 필요도 있는 거지. 대신 다운그레이드 안 시키는 게 좋은 거지. 실력이 없는 사람은 계획대로 만드는 게 유리한 거고 실력이 좀 있고 일정 정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계획은 최소화하고 현지에서 임기응변적으로 살아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행 초보자들은
그 여행사에서 짜준 프로그램을 신주단 지듯이 여기면서 어느 자리에 앉아서 무슨 밥을 먹어야 되고 숙소는 어딜 가야 되고 누구랑 짝을 해야 되고 반드시 이 깃발 들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교조주의적인 거나 형식적인 것에 되게 주안점을 갖는 반면에 여행을 많이 다녀본 여행 고수들은 그런 굴레에서 다 벗어나서 가벼운 배낭 하나 메고 자유롭게 남들이 다 가는 데가 아닌 남들이 가보지 못하는 그런 개척지들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간다. 우리 주변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공부 잘하면 이런 데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아?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싶어.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야. 그것이 좀 너희들 눈에 보기에 이상할지라도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영혼들은 계획을 짜고 왔고요. 이 사주는 일종의 영혼의 체험 계획서를 머릿말 정도로 살짝 훑어보고자 하는 일종의 러프하게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사주의 8글자는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8개의 주요 과목이다. 미션이다, 버킷리스트다 이런 개념으로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해 주는 것이 사실 잘 사는 것이다. 이거를 좋은 글자, 나쁜 글자로 나눠서 이 기운은 회피해야 되고 요 기운은 취해야 되고라는 거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것은 좀 거시기하죠. 거시기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영혼의 계획을 짜서 그 영혼의 계획을 수행을 할 때 영혼의 성숙도와 성장도에 따라서 수행률이 달라질 수 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내년에 영어 시험 본다는 건 사주에 나와 있는데 1등을 해서 상장을 받을지 꼴등을 해서 고생을 할지는 그거는 내가 평소에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놨느냐와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얼마나 할 것이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 미래가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즉 사주에 재성이 3개가 있으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인지 아니면 돈 안 되는 일만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고생만 한다는 뜻인 건지 그거는 사주로 알 수가 없고 그 영혼이 얼마나 재성에 대한 성숙도나 경험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주만 보고 너는 거지다 부자다라고 말하면 곤란하고 그 사람의 재성활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직업 가지셨습니까? 어떻게 돈을 좀 벌어보셨나요? 어떤 식으로 경제활동을 하세요? 지금 수익구조 어떻게 되십니까? 그 아이디어 본인이 내신 거예요? 그 일은 어떻게 숙련되게 잘 하십니까? 이런 등등을 좀 물어봐서 이 사람이 재성활동에 대한 경험치가 있구나 없구나를 보면서 미래 예측도 그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데 재성이 3개가 있는데 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요. 하는 일마다 이용당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재성하고 인연이 없고 재성은 귀신인가요? 그럼 재성이 귀신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재성의 숙련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남들처럼 거창한 계획 잡고 가지 말고 초보자 과정부터 가시오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요가 학원을 갔는데 요가 학원에 기초반도 있고 중급자반도 있고 고급자반도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초보야. 근데 내가 나도 저 사람처럼 할 거야 하고는 고급반에 들어갔어. 막 몸을 팔자로 꼬고 거꾸로 뒤집어지고 막 물구나무를 서고 하는데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못해. 망신당하고 창피하고 쪽팔려. 그 사람은 요가를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기초반에 가서 하란 소리야. 기초반에 나 같은 비슷한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서서히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만 보고 장사를 잘하겠다 돈을 잘 벌겠다가 아니라 그 사주의 재성의 기운이 잘 갖춰져 있는데 현재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내가 배우가 되려고 하는데 배우가 안 돼. 처음 엑스트라부터 하세요. 조연부터 하세요. 일단은 이런 형태로 가져야 된다. 방향은 맞는데 너무 무리를 했다. 막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또는 보통 이게 숙련도가 높은 영혼들은 그냥 타고나거나 선천적인 요소들이 많고 이런 타고나거나 선천적인 요소들은 하면 되는데 왜 못하지? 하고 못하는 사람들을 약간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 바보들이에요. 왜 못하나 모르겠어. 가끔 저하고 상담 오신 분들의 장사의 신이 있는데 그분은 건드는 일마다 다 부자거든요. 장사가 다 잘 돼. 그분은 선천적으로 알고 있어. 메뉴판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무슨 메뉴 만들어야 되고 이 집은 계약하면 안 되고 이 집은 계약하면 되고가 다 있어. 아니 이거 하면 되는데 왜 바보같이 그걸 못해요? 당연히 이 자리가 되지. 왜 그 자리에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가요? 요 지하에다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되는데 당신은 이미 전생에 비슷한 경험치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뭐 이런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디자인하는 친구인데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더니 윗사람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를 하더래.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다 헛소리 같더래. 내가 만든 디자인이 훨씬 낫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다 실력도 없는 게 나한테 상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 견디고 1, 2년 있다가 나와서 자기가 디자인 회사를 찾아가지고 되게 잘 나가고 있어. 지금 그게 무슨 상황이야. 이미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더니 회사에 갔더니 나보다 선천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내 윗사람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거죠.
이제 그분은 내 능력도 없는 것들이 회사에 와가지고는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불평을 하는데 아니야. 본인이 특이한 거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정상이야. 당신이 정상이 아닌 거요. 그 사람들을 좀 용서를 해주고 이해를 좀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영혼의 성숙도와 관련돼서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성숙도 또는 숙련도 이런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한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되게 수준 높게 발전돼 있다면 그 영혼은 상당히 성숙한 영혼일 가능성이 물론 특정 분야에서 뭐 미숙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식과 영혼, 즉 성품이 아주 원만하게 훌륭하게 발전돼 있다면 수많은 경험을 다 경험한 영혼일 수도 있죠. 실패의 경험, 성공의 경험, 가난한 경험, 부자의 경험, 권력자의 경험, 여행자의 경험, 뭐 농사짓다 살다가 평범한 삶에 대한 경험, 특별한 삶에 대한 경험, 온갖 고통을 경험한 삶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공감 능력이 되게 넓어지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딱 그 찝어낼 수 있는 나의 능력들이 발전하게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여성분들이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넓은 사람,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찾으시오. 그러면 사실 다른 일도 잘하게 될 거요. 물론 아닌 경우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요소로 봅니다. 성품이 또 너무 발달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영소울은 전혀 없고 온통 머추얼 소울하고 저기 올드 소울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가족 안 돌봅니다. 책임 안 질라 그래. 가족 안 돌봐. 자유로운 영혼이야. 애 낳았더니 떠나 그 남자. 나는 어디에 매이지 않을 거야. 보세요. 저기 부처님 가족 돌봐요? 저기 애까지 나놓고는 말이지. 원효대사 요속공주하고 애까지 나놓고는 훌쩍 떠나잖아. 우리 같은 저 베이비 소울들은 아이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야. 다 그것도 필요한 거야. 이런 요소죠. 영성가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류시화 시인도 좀 그런 사람이죠. 류시화 시인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요. 우리 아버지는 바람같이 나타났다 바람같이 떠나는 분이라 평생 어머니가 혼자서 나 키웠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버지는 직장도 없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시 쓰시던 분이야. 그러니까 전형적인 영소울은 아웃 오브 안중이고 베이비 소울, 영소울 하나도 안 들어있고 전형적인 머추얼 소울하고 올드 소울로 되면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바람처럼 떠다니면서 아이가 생기면 낳는 거 그건 네가 키우시고 다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 약간 이런 구조이죠. 베이비 소울이면 아이를 낳았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이런 요소인데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또 류시화 시인도 그러죠. 류시화 시인도 뭐 인도 여행 다니고 해외 여행 다니고 제주도에 살고 막 이런 형태로 어디에 묶이거나 하지 않고 자유롭게 내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약간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하여튼 장단점들이 있다. 자, 이게 영혼의 성숙도와 성장도를 우리는 사주를 보면서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다. 그 다음, 카르마적인 요소. 이거는 워낙에 할 말이 많으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전에 고급 통변반에서 되게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10가지 이상의 카르마적 변수가 나타나니까 그 사람의 인생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카르마적인 작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티나게 나타나는 작용이 있는지를 좀 봐야겠죠. 한 4-5명에 1명 정도가 보통 티나는 카르마적 작용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은 어떤 특별한 집안 내력, 내가 어떤 행동만 하면 나타나는 이상행동, 어떤 우연의 일치로 뭐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게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게 어떤 카르마적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관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전재물적으로 딱 일정 수준으로만 돈이 모이고 그 이상으로 돈이 모이면 보이스피싱을 당하든지 사기를 당하든지 누구한테 빌려주든지 누가 아파가지고 치료비가 나가든지 해서 딱 그 돈만 딱 찍으면 다시 쭉 떨어졌다가 그 안에서 관리받는 대상 딱 저거든 제 통장에는 딱 일정 금액이 올라가면은 반드시 돈이 훅 나가. 그보다 돈을 더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탈을 할까봐 조종을 안 당할까봐 딱 돈으로 묶어서 꿰는구나. 약간 이런 요소들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호신쌤이 상담도 많이 하고 부자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호신쌤 정말 물질 세상에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 네. 자, 이제는 기타적인 요소들을 볼게요. 자, 기타. 재밌는 말이죠, 빙의. 그러니까 운명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빙의가 있어요, 빙의. 길게 이거 얘기하려면 10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재밌는 영성 얘기인데, 이 빙의는 큰 틀에서 좀 아웃라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나를 주관하는 의식 외에 외부적 의식이 와서 내 의식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빙의도 긍정적 빙의가 있고, 부정적 빙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증상적 빙의가 있습니다. 무증상적 빙의. 근데 참고로 미리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빙의에 걸려 있어요.
이게 사실 빙의가 정상이에요. 사실 우리 몸의 세포는 나하고 DNA가 똑같은 세포들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을 해서 나를 만들었죠. 근데 나하고 DNA가 다른 세포들이 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걔네들이 누구냐면 장에서 서식을 하는 외부 세포인 장세포들이에요. 대장균 이런 애들이죠. 대장균도 있고 이런 균도 있고 저런 균도 있고 해서 음식으로 들어오든 뭘로 들어오든 간에 우리 장에는 외부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하고 DNA가 다른 종족들이. 이거를 꼭 국가에 비유를 하자면은 외노자 내지는 외국인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사람의 음식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식의 식품 영양학적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음식을 먹었더니 성격이 이렇게 변하고 저런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그래서 우리 대장의 미생물 상태가 우리 생각, 기분,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요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의식은 종합의식에 해당되는데 나랑 DNA가 같은 의식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장 속에 미생물들이 거의 20%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포가 한 50족에 평균 50족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대장 안에 한 14족의 정도의 외부 세균이 들어와 있대. 그러면 이렇게 보면 14 퍼센테이지로 나오면 30%죠. 30%. 내 안에 30%는 외국인이야. 그러면 내가 주로 햄버거를 먹으면 햄버거에서 그 햄버거와 연관된 세균들이 많은 거고 채소를 많이 먹으면 채소와 관련된 애들이 많은 거고 저쪽 동네 음식 먹으면 저쪽 동네 음식과 관련된 애들이 내 안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보세요. 어느 나라에 외국인 노동자 30% 있어봐. 정책에 반영돼요? 안 돼요? 정책에 반영돼요. 그 지역 정책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흑인들이 많으면 흑인 우선 정책으로 가고 백인들이 많으면 백인 우선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외부 세균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나의 생각, 느낌, 감정은 통합으로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바뀌어.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는요. 엄밀히 말해서 나의 무의식도 있지만 타인의 의식들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 타인의 무의식들도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가 비중이 높아졌다 커졌다 하는데 근데 이런 거죠. 외노자나 외국인들이 그 나라의 국가 정책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 또는 그 나라의 국가 발전을 돕기도 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950년, 60년, 70년대였을 때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술을 전수해주고 건축 방법을 가르쳐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과외를 시켜주고 기술 전수를 시켜줬어. 그래서 우리를 상향 평준화 시켜줬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니까 우리나라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와. 그 사람들이 많을수록 평균이 떨어져.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외국인을 배척하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유럽에서는 외국인 배척이 좀 심한 경우들이 있죠. 왜 사회 문제를 막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막 그 불량배들을 막 양산을 하고 보통 1세대들은 괜찮은데 2세대들이 보통 마피아 같은 조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환경을 좀 어둡게 만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빙이라는 거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영혼체들인데 사실 불교의 인드라망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내 안에 우주의 모든 의식이 다 들어와 있는데 외부 의식이 들어와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긍정적인 빙의는요,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무증상적 빙의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증상적 빙의는. 우리 안에는 돌아가신 할머니도 내 안에 들어있고, 죽은 또리 강아지도 내 안에 있고, 죽은 멍멍이 강아지 다 내 안에 들어있고, 내가 그 막 이렇게 두들겨 팬 친구들도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것이 꼭 죽어서만 들어온 게 아니고, 살아서도 들어와 있어요. 살아서도. 뭐 죽으면 그게 더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야 가끔 무속계통에 상담을 하라고 하면 뭐 자살한 네 할머니가 너한테 들어와 있다. 또는 어떤 빙의 치료 같은 거를 최면 같은 걸로 하게 되면은 당신 안에 지금 어떤 할머니가 있고 자살한 누가 계시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대체로 이번 삶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육체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의식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요. 그 의식 속에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근데 가끔은 그 영향을 미치는 의식이 강하게 그 사람의 자아를 쥐어 흔들 때 빙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심해지면 정신병이죠. 그래서 뭔가 망상적 증상이 들리고 귀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굴 죽이라 그러고 어떤 현실을 왜곡시켜가지고 저 사람들이 누굴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고 이런 형태들로 좀 심각하게 작동하는 형태는 부정적 빙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긍정적 빙의도 있고 부정적 빙의도 있는데 긍정적 빙의는 다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고 부정적 빙의는 귀신 장난으로 아는 거야. 귀신들이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잘해주면 지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좀 해코지를 하면 뭐 귀신의 장난이라 그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재적 인자를 가지고 있는 무증상 빙의자들이다. 자, 근데 이 빙의가 강하게 작동을 하면은요, 그 사람의 운명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끔 그 사람이 약간 정신과적 문제라든가 또는 인격이 좀 오락가락 변하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약간 부정적 빙의를 의심해 볼 수 있고 보통 이런 부정적 빙의가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의 삶에 왜곡이 들어올 수 있다.
자, 사주적 계획에 변수를 주거나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방해를 할 수도 있는 요소가 생깁니다. 다만 빙의 역시도 우리 안에 있는 상위 체계에서 일종의 허락을 했기 때문에 빙의가 나타나는 거지. 허락도 안 했는데 나타나는 게 낮은 차원에서는 허락을 안 했는데 상위 차원에서는 그것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신령 중에서 초식동물의 신도 있고 육식동물의 신도 있는데 육식동물이 자꾸 초식동물을 좀 심하게 잡아먹으니까 초식동물의 신이 열받아가지고 막 육식동물을 제재를 하고 다녔어. 근데 그 위에 있는 상위 신은, 상위 산신령은 초식동물의 신이기도 하고 육식동물의 신이기도 하고 식물들의 신이기도 해. 걔는 그냥 지켜봐. 아이고 놀고 앉았네. 내가 보니 야 육식동물이 좀 너무했네. 야 육식동물 니들이 좀 참어. 야 그렇다고 초식동물 니들이 가서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간 정도의 수호신에서는 아니 우리가 손 쓸 수 없게 외부의 의식들이 와서 지금 얘를 조종하고 있어. 내 조종이 안 먹혀. 이런 형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상위 의식에서는 그거 다 우리가 묵인하고 용인하고 있는 거야. 좀 그럴 필요가 있어. 너는 외부 의식의 조종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굳이 개입하지 않고 일단 지켜보고 있어. 하지만 어느 선이 넘는다면 우리가 개입할 거야. 이런 정도의 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담을 하는데 빙의적 요소가 있다면 이거를 역시 사주로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건 사주적 문제가 아니라 사주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빙의적 요소가 지금 나타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빙의 치료는 우리가 못 하잖아. 그건 명의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최면 상담가를 찾아가거나 퇴마사를 찾아가거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기도나 수량 같은 형태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빙의 치료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쪽 전문가들을 찾아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 그쪽 전문가들 중에 사기꾼이 많아서 참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운명이탈. 빙의 외에 운명이탈이 있어요. 타자와의 관계, 다른 사람 또는 본인의 선택 가능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다양한 운명이탈적 요인이 있는데 사실 명리가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람들이 바로 요 사람들이야. 사주가 잘 안 맞아. 계획서는 거창하게 써놨는데 또는 계획서에는 뭘 하겠다고 써놓고는 안 해. 이거 어쩌라고. 그럼 계획서가 안 맞는데. 그럼 또 그거를 갖다가 이것도 사주의 계획일 것이다 해가지고 사주를 100년 파봐. 안 나와. 계획서하고 안 맞는데 어쩔 거야. 아, 그럼 이거 운명이탈이구나. 뭐 운명이탈의 이유가 뭐가 있을까? 보통은 카르마적인 요인이 가장 강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의 중력에 이끌리거나 빙의될 때 같은 경우들도 역시 운명이탈 정도의 요소가 나타날 수 있어. 근데 다만 여성분들이 결혼해서 전업주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사회활동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내가 보기에는 우주에서 합법적인 운명이탈로 본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봐요. 자, 운명이탈적 요소도 좀 참고를 하죠. 전업주부라고 해도 뭐 100% 작동 안 하는 건 아니고만 20% 정도는 작동하시는 것 같아요. 20%나 30%. 또는 그 사주적 요인이 작동할 때가 되면은 이자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작동하기도 합니다. 아, 그럼 봉사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사람이 3년 안 했어. 어느 날 끌려와가지고 한 달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오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런 요소들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풍수적인 요소도 좀 있다고 봐요. 이 풍수는 좀 포괄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나를 둘러싼 환경, 나를 둘러싼 지역, 또는 내가 다루는 물건, 또는 내가 접하는 방송, 또는 책, 어떠한 다양한 행위들이 어떤 기운에 영향을 미쳐서 운명적 요인에 영향을 준다. 이런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명리에서도 뭐 사주가 불덩어리 사주인데 균형을 맞추고 싶으면 뭐 물 건너서 외국 가라. 뭐 이런 것도 일종의 풍수적 환경을 이용하라 같은 거고, 내가 계속 운이 안 좋아서 과거의 단절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 기운을 끌어내고 싶으면은 저 섬에 갔다 오든가, 잠깐 잠수 타고 저기 우주에서 봤을 때 투명인간처럼 행동하는 저 전화기 끊고 잠깐 잠수 타고 잠깐 산에 들어가서 내 마음 정화하고, 아니면 좀 섬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가명을 써서 좀 잠시 활동을 하고, 사실 그 이름 바꾸는 것도 그거 일종의 그런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의 운에서 좀 탈피를 해서 새로운 운으로 다시 가고 싶다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개선되지 않으면 단순히 이름 바꾸는 거 가지고 요인이 바뀌어지지는 않겠죠. 평소에 이렇게 방을 어지르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 방은 맨날 지저분해. 단기적인 방법은 방을 바꾸는 거야. 깨끗한 방으로. 근데 기본적인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 방은 또 어지러질 거야. 이제 그런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만 가면 계속 비슷한 분쟁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하면은 그 내가 방을 어지르는 게 나에게도 분명히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름 바꾸고 회사 바꾸고 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원적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요소와 같습니다. 자, 이 풍수적 요인도 요인이 있다고 봐요. 다만
다만 이 풍수적인 요인을 너무 과도하게 단편적으로 적용하여 현관에 이런 걸 두면 좋다 안 좋다, 벽에다 이런 그림 걸면 좋다 안 좋다, 안방에 이러면 좋다 안 좋다, 침대 머리 방향은 이 방향을 둬야 된다, 창문에 빨간색 걸면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많이 걸지 마세요. 그거 많이 걸면은요, 이거 또 그 얘기 있죠. 폭탄 던져놓고 자기가 지뢰 피해 다니는 거, 똥 뿌려놓고 그 똥 피해 다니느라고 2배, 3배 더 쇼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아, 그냥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다 좋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다음, 운명의 변화의 요인은 사람과의 인연. 이거 매우 큽니다. 이만한 별이 있고 요만한 별이 있어. 우주를 다니고 있는데 이만한 별이 있어. 누가 더 중력이 클까? 요만한 별이 중력이 훨씬 크겠죠. 중력이 커. 그러면 이 별이 운행하다가 요 별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뱅뱅 돌아, 이제 이렇게. 중력권에 갇히게 돼. 중력권에 갇히면 그 전에 내 별의 환경이 있었는데 이제 이 별의 전체적 환경에 통합되는 상황이 벌어져. 근데 이제 이 별이 지상낙원이면 다행인데 이 별이 지옥불의 행성이면 이제 나도 지옥이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즉 보통 강한 기운을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자기 주관이 강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우주를 아주 강하게 자기식으로 길들인 사람이야. 이게 근데 긍정적으로 길들인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길들인 사람이 있어. 온갖 걱정거리와 문제가 생기는 거를 맨날 긴장하면서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저놈 조심해야 돼, 저놈 조심해야 돼 하는 공포의 별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고 또는 낙원의 별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 이곳에 와서는 긴장 풀고 편안해지고 마음의 힐링을 얻고 긴장됐던 근육들이 풀어지며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마음이 넓어지고 뭐 그런 별들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상낙원의 별의 중력권으로 들어가면 나도 지상낙원이 되는 거고 아주 지옥의 행성과 중력권으로 접어 들어가면 곤란한 거지. 가끔 이게 가족으로 묶이면 정말 피곤한데 우리 아버지가 뭐 우리 어머니가 또는 내 남동생이 내 여동생이 가끔 그 집에서 이 지옥의 행성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멀어지는 게 안 만나는 게 1년에 한 2-3번 명절 때 얼굴 보시고 어쩌다 전화 정도는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패턴에 같이 엮이지 않는 것이 좋겠죠. 다만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 판단 내에서. 그쵸. 너무 이기적이면 곤란하잖아. 뭐 병든 어머니 쌩 같다.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쵸. 아픈 남동생 쳐다도 안 봤다.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서 가족, 이웃, 동료, 스승, 기타 사람의 기운의 영향을 받아서 내 운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내 운이 나빠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상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면 내가 그 이상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뭔가가 있었나 보다. 사기를 계속 당한다 보다 그러면 계속 나한테 사기로 유혹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혹하는 내 안에 욕망이나 욕심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측면을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기 당하는 사람과 사기 치는 사람은 사실 짝이 맞는 사람이 그 음양 좋아요. 그거 어떤 면에서 사실 음양 좋아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사기 당한 사람들이 되게 실망하긴 할 텐데 사실 이제 그 차원에서 좀 확 벗어나야 돼. 그래야 그런 사기를 귀뚱으로도 안 들어버린다고. 뭐 사기 치는 얘기하면 귀뚱으로도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되겠죠. 저같이 평생 복권을 안 사는 사람은 평생 복권을 안 사나? 그거 왜 사? 나는 내가 복권을 사야 된다 그러면 머릿속에 너 복권에 당첨될 만한 좋은 일 그렇게 많이 했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하루하루 일해서 벌어 무슨 복권이야. 복권은 이 복권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게끔 해. 뭐 이런 것 같은 요소죠. 그러면 이제 나한테 얼마를 투자하시면 얼마를 벌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난 관심 없고 밥이나 드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이제. 예전에 CEO들 모임에 갔는데 그 CEO들 모임에는 가끔씩 옵저버로 CEO들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오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 사업을 해서 무슨 차를 타고 벤츠를 못 타고 못 타고 얼마를 성공을 하고 어떤 아파트를 잡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뭘 물어보길래 저요? 차 없어요? 저요? 제가 이번에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쪽에서 막 3억짜리 포르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100만 원짜리 저비식 자전거를 샀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기치려는 사람이 더 이상 얘기를 하고 바로 옆으로 가. 저 인간한테는 안 먹히겠구나. 그러니까 뭐 이런 요소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내면의 상태. 이런 것들. 이건 이제 마음 공부, 뭐 정화, 이런 건데 이거 좀 내용이 많으니까 그냥 제목만 적을게요. 자, 이런 것들이 사주와 운명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될 수 있고 또 개운법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요소들도 보겠습니다. 사실 옛날에 부적을 많이 썼는데 그 부적도 효과 있어요. 어떻게 효과 있다? 부적 쓰는 사람을 신뢰하고 부적 쓰는 사람한테 좀 비싼 돈을 주고 부적. 거저 얻으면 효과 없어요. 한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얻으면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왜? 설마 100만 원짜리 부적인데 효과 있겠지. 그게 내 마음의 의심병을 살짝 누그러뜨려서 그래서 38%가 의심하는 건데 100만 원 주고 샀더니 26%로 의심률이 떨어져. 1000만 원을 주고 샀고 그 사람한테 부적 산 사람이 다 잘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한 5% 정도만 의심을 하겠지. 그러면 결국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부적은 보조적인 역할을 했죠. 비싼 돈 내고. 근데 이제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말고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그 부적을 비싼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름 때문에 그랬던 거야. 이름을 바꾸면 좋아질 거야.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는데 사실 더 좋은 방법은 이름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을 바꾸면 돼. 사실 그게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건 도사 수준에서 하는 거고 우리 같은 중생은 뭐 물질적인 방법을 좀 쓰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자, 이번에는 사주를 통해 운명을 해석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는 당부입니다. 그동안 제가 2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늘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반복하는 내용이죠. 사주를 품평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 모든 사주는 존귀하다. 뭐 상관 4개 있다고 비난하지 말고, 관성 없다고 비난하지 말고, 인성 없다고 비난하지 말고, 비건 많다고 이게 다 누구 얘기지? 아니 이런 분도 계셔. 봐 이런 분도 계시다고. 그 사주 가지고 비난하면 안 돼. 전 옛날에 사주 배울 때 자꾸 무식상은 말을 못한다, 뭐 무식상은 재주가 없다, 뭐 무식상은 뭐 상담 이런 거 못한다, 어차피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기분 나빴어. 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그 무식상, 무관성, 무인성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됐다. 그런 요소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헬스클럽을 3군데를 끊었어. 그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일까? 둘 중 하나죠. 운동 잘하는데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또는 운동을 못하니까 잘하려고 온 사람인지. 그럼 헬스클럽 3군데 끊었다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다? 또는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은 물어봐야지.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직 20살 미만이다? 그러면 가능성을 열어줘야지. 이 사주가 이 식상을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당신은 다양한 분야의 팔방미인으로 재주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재성이 없음, 또 하나. 무언가가 없다는 건 못하는 것인가? 아니죠. 뭐 재성이 없으면 거지인가? 뭐 인성이 없으면 생각을 안 하나? 뭐 관성이 없으면 직장을 못 다니나? 뭐 여자가 결혼을 못 하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어떤 사람이 헬스클럽을 안 다녀. 그럼 헬스클럽 안 다니는 사람은 운동 못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운동을 잘하니까 뭐 굳이 헬스클럽을 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근데 운동을 못 하는데 헬스클럽도 안 다닐 수도 있겠지. 근데 헬스클럽을 안 다닌다고 운동을 못 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거죠. 사주에 식상이 없다고 재주가 없다? 사주에 인성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한다? 사주가 재성이 없다고 재성을 못 쓴다? 근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무재성인데 돈 엄청 많고, 다루고 관리하는 일 엄청 많고, 그게 또 기가 막히게 잘 다루는 사람도 있고요. 인성이 한 개도 없는데 예술가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교수하고 있고, 뭐, 집에 서재가 막 어마어마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냥 인성이 나의 삶 이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인성이 없으면 공부를 못한다가 아니에요. 이번 인생 프로그램에서 인성 쪽에 어떤 주요 미션을 넣지 않았다 같은 거야. 만약에 1학년 때 인성의 주요 미션을 넣고 2학년 때는 실행의 미션을 넣을 수도 있지. 전생에서는 배우고 습득하고 학습하는 거에 삶을 다 썼어. 근데 활용은 잘 못했어. 그랬더니 이번의 삶에서는 인성 다 빼버리고 전부 식상으로 넣을 수도 있어. 이번 삶에서는 주요한 포인트가 실행에 옮기고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그 일을 행해라라는 행동력에 비중을 맞췄어. 그러니까 인성 안 넣고 그냥 식상을 넣을 수도 있는 거야. 배운 건 다 언제 배웠어? 전생에 다 배워가지고 왔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니까 무식상 뭐 못한다, 무관성 뭐 못한다, 무인성, 무재성 이걸 가지고 얼레리 껄레리 인성 없대요. 이러면 곤란한 거야. 이게 진짜 지금 수준 떨어지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 명리계에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만연해 있는 거는 참 안타까워. 그래서 사실 명리가들 사이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면 내가 모든 명리가들을 비난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저하고 궁합이 맞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명리가들도 있는데 또 그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하세요. 그건 거에 대해서는 그분은 또 그렇게 배우셨고 또 그렇게 철학을 세우셨으니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존중을 해야죠. 다만 이제 새롭게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나의 의견이 있으니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100%꼭 이렇게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해라. 나쁘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무죄 추정 원칙으로 무죄야, 무죄. 유죄 추정 원칙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재판 땅땅땅 안 났으면 일단 무죄로 봐야지 땅땅땅 나기 전인데 너 너무 나쁜 놈 이렇게 보지 말자고. 그 사주에 무슨 인자가 있는데 이 사주는 이렇게 나쁘게 발현될 것이다가 아니라 일단 확인 검증을 좀 해보고 확인 검증이 아직 안 되거나 아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모르겠으면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지. 이 아이는 재성은 없고 식상만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데 결과는 없고 맨날 헛발질만 하다 끝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곤란하다고. 그거는 미래를 고정화시켜버리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긍정적 가능성과 부정적 가능성이 있는데 긍정적 가능성을 박제시키고 부정적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적으로 아주 못된 말이 돼버리는 거죠. 자, 사람의 운명을 배움과 성장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때론 고통도 성장이다. 전 시간에 얘기했던 탈북자가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두세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결국 끝끝내 이겨서 탈북을 했어. 야, 이거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3년에서 5년 동안에는 지옥 같은 일이야. 정말 이런 고통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옥 같은 일이지만 그 고통을 이겨냈더니 이후에 낙원이 펼쳐졌어. 물론 뭐 한국에 정착 못하는 분도 일부 있겠지만 이제 그 이후의 운으로 가는 어떤 성장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삶이 늘 탈북자 같으신 분들도 있고 삶을 좀 편하게 쉬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쉬어가는 것은 쉬어가는 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계속 뭔가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경험도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있는 영혼이구나. 또 전생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느라 많이 상처를 입은 영혼들이 이번 삶에서는 좀 쉬어가는 삶을 선택했구나. 이런 관점으로 봐야지 이런 삶은 좋고 이런 삶은 나쁘다.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요즘 60년, 70년, 80년대 생부모들, 특히 60년, 70년대 생 부모들이 새마을운동 세대잖아요. 새마을운동 세대. 50년대는 더 했지만 그 세대들이 문화 충격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어. 칸가루족들이 많아지고 취업하려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학교를 왜 가요? 그리고 고등학교 자퇴생들이 늘어나. 그래서 요즘 고등학교에 한 반에 한두 명씩 그 학교 그만둘래요? 안 갈래요? 뭐 특별히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왕따를 당하는 것도 아닌데 안 갈래요? 하는 애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부모들이 많아.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 때는 막 열심히 살아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막 남보다 한 발 더 앞서 가야 되고 도태되면 죽는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도태되면 왜 죽어? 내가 직장 가봤자 그냥 사실 부모님 세대에서 부를 어느 정도 일어났기 때문에 옛날에는 60년, 70년대 세대는 다 부모가 가난했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대부분. 그러니까 자식 세대에서는 부모에 기대지 않고 내가 열심히 뒤처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아무리 뛰어봤자 부모를 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부모가 큰 벽이 된 거야. 그러니까 굳이 뭐 열심히 살려고 안 해. 직장 다니면서 욕 먹으면서 그 돈 버느니 그냥 집에서 의식주 해결하면서 용돈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어떤 면에서는 그게 행복할 수도 있죠.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다 보니 요즘에는 배움과 성장에 대해서 별로 열의가 없는 영혼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좋을 수도 있어. 우리가 궁극으로 추구하던 삶이 그거였을 수도 있지.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이르면은 살려고 열심히 노력 안 해도 그냥 다 먹을 게 풍성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웬만큼 다 이루어져 있는 삶을 요즘 아이들은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사람의 운명을 배움과 성장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때론 고통도 성장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자고. 근데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의 기준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자고요. 굳이 꼭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나? 좋은 대학 가야 되나? 좋은 직장 가야 되나? 굳이 꼭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 되나? 요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달라져 있다. 그런 관점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죠. 다음. 나의 인식의 틀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넓은 가능성을 생각. 이게 방금 말한 60, 70 세대 부모들이 00 세대의 아이들을 보면서 겪는 문화 충격. 오늘 아침에 상담했던 케이스도 아버지가 그 서울대를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한양대를 갔대. 그래서 자살 시도를 3번 했대. 웃기죠? 동네 잔치를 해도 부족한 판이. 그런 분들이 있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결핍을 강하게 가지고 와서 그 강한 결핍을 통해서 강한 욕망 실현을 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가득하다 못해 넘치는 영혼들이 있어요. 보통 전생에 그 힘을 이빨 이렇게 충전을 해가지고 탕 하고 튀어나갈 때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대부분 만족을 못하고 이만큼 될 수 있는데 이만큼밖에 못 갔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임원을 했는데 대기업에 임원이 못해서 내가 너무 아쉽다. 보통 그런 분들은 누구한테 희망을 걸겠어요? 자식한테. 그럼 자식이 소원 들어줘야 돼. 그런 집에 자식으로 태어나면 이제 머리 깨지는 겁니다. 이제 용납을 안 해. 공부 못하는 거를. 그런데 이제 그 집 따님이 그래도 반에서 중간 정도 하고 뭐 서울에 있는 중간 정도 대학 갔는데 계속 아버지한테 정서적 학대를 받은 거야. 왜 그거밖에 못 가냐? 왜 공부를 그거밖에 못 하냐? 계속 나한테 애가 공부를 못해서요. 그래. 아니 뭐 반에서 꼴등해요? 그랬더니 아니요. 중간 정도 하고 인서울에 중간 정도 되는 대학 갔어 보니까. 아니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딸하고 아버지하고의 지금 감정의 골이 워낙 깊어서 서로 왼수 바라보듯이 바라봐요. 서로의 왼수야. 아버지는 그 못 믿어온 딸, 그리고 딸 입장에서는 그 나한테 계속 열심히 살아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난 그냥 쉬어가면서 살고 싶은데 그 딸이 정신병이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병이 와서 지금 30대 중반인데 정신병이 한 2, 3년 전쯤에서야 끝났어요. 근데 그 정신병도 그냥 정신병이 아니라 보통 정신병 유발하게 되면 빙의도 같이 유발하거든요. 보통 내 안에 있는 외부 의식체들은 내 의식이 무너지게 되면 이때다 하고 자기가 가서 깃발을 꼽는 경우들이 많아. 그분은 정신병에다가 빙의까지 와가지고 막 각종 헛소리서부터 뭐가 보여, 특히 귀신이 보여, 막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했던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인식의 틀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옳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명리가들 입장에서도 좀 가난하게 금전적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삶이 훌륭한 삶이고 돈이 없는 삶은 찌그러진 그지 같은 삶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또는 돈은 풍족했는데 뭔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거나 인정을 받아보지 못한 또 명리가들은 돈이 중요하냐, 사회에서 이런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각자 자신의 결핍을 자식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한테 요구를 하고 손님들의 삶의 방향성을 자신의 결핍에 대입을 해서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살았어? 넌 왜 그거밖에 못 살아?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주가 이래서 넌 그렇게 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오해의 골이 깊어지는데, 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도 많다. 그런 걸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래서 나의 인식의 틀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넓은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존중받아야 될 가치 있는 삶인 거지, 내가 생각하는 존중받아야 되는 가치 있는 삶과 저 사람의 삶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보통은 6070 부모 세대와 00년 세대의 젊은 세대 간에 이런 갈등들이 좀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지금의 6070들은 30, 40, 50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세대는 완전히 넘사벽 세대 격차.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30, 40, 1930년, 4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60, 70 세대의 사회적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보통 터치를 안 했어. 아니, 무조건 걔네들이 잘했으니까. 무조건 걔네들이 잘했잖아. 그냥 나라의 대부흥을 일으켜냈잖아. 근데 문제는 나라의 대부흥을 일으켜낸 60, 70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 90, 00 세대들이 이것들이 이거 진짜 어이가. 근데 이제 그렇죠. 정점을 찍고 이제는 안정화시키는 거와 같아. 그런 거지. 이 60, 70 세대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부모를 부양해야 하며 자식까지 부양하는 양사이드를 부양하는 세대들이 지금 됐죠. 우리 아랫세대에는 위를 부양하려고 안 하는데 그런 느낌이죠. 자, 다음 6번. 자, 나의 우주를 길들여 나와 타인의 우주에 긍정적 기운을 주어라.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을 만큼 수영을 좀 잘 해놔야 그래야 물에 빠진 사람들을 좀 건질 수 있다. 자, 나의 우주의 중력을 크게 만들어야 이렇게 작은 중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우연히 조우하고 인연이 되었을 때 나의 중력권으로 그들의 중력을 변할 수 있죠. 나의 별을 좀 천국으로 만들어 놓고 좀 환경을 좋게 개선해 놓고 나보다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이 나의 중력권에 왔을 때 그들의 환경이 좋아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나의 우주를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요 평화로운 작은 별들이 왔는데 너희들 그렇게 태평하게 살다가 큰일 난다. 네 자식 잘못된다.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남의 별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우주를 파라다이스로 길들여 놓고 그 다음에 타인의 우주에 영향력을 미칠 것. 근데 내 우주가 중심을 안 잡으면 타인의 우주에 끌려가 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자, 우주는 각자 자기가 길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큰 우주 속에 살고 있지만 나의 우주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이 조우를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우주, 이 사람의 우주, 나의 우주, 저 사람의 우주가 지금 같이 만난 거야. 그럼 우리 둘이 같이 토끼를 볼 수도 있고 양을 볼 수도 있고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어. 같이 공동 창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갈라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공동 창조가 아니라 각자 개별 창조를 하고, 저 사람하고 연결되면 저 사람과 공동 창조를, 또 저 사람과 연결되면 저 사람과 공동 창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서로 다른 우주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주 컴퓨터는 이걸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이빨이 맞게끔 이렇게 지금 대충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 문화와 세대가 달라버리면 만났을 때 종교, 정치 이런 얘기하게 되면 막 이제 멱살 잡는 일이 생기고 얼굴 붉힐 일이 생기게 되잖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야.
거야. 뭐 종교적 관점에서, 뭐 정치적 관점에서, 어떤 뭐 세대적 갈등에 있어서, 3040 세대, 560 세대, 이런 내가 길들인 우주와 저 사람이 길들인 우주가 우리는 같은 우주에 사는 줄 알았더니 서로 다른 거죠. 이 우주에서는 좋은 일인데 저 우주에서는 나쁜 일이고, 이 우주에서는 흔하게 발생하는 일인데 저 사람의 우주에서는 흔하지 않게 발생하는 일이고, 이 우주에서는 아주 쉬운 일인데 저 우주에서는 엄청 어려운 일이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나는 나의 우주를 길들여 나의 우주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 명리학은 나의 우주를 길들이는 하나의 툴이고, 명리학을 통해서 나의 우주를 규칙성 있게 길들여 놓은 다음에 나의 우주에 조우하는 사람들도 그 규칙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도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사람들이 나한테 손님으로 와요. 자, 더불어 현재 나의 우주가 어떻게 길들여져 있는지도 바라보라. 아, 나의 우주가 그동안 어떻게 길들여져 있을까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자, 7번째. 내담자를 위한 미래의 길을 유도해 주어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래를 맞춘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실은 미래를 유도해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유도해 줄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8번이 나옵니다. 8번. 과연 무엇이 내담자를 위한 긍정적이고 행복한 미래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라. 제가 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고민하고 연구해 보는 과정이 답이. 사실 그게 정답인 거야. 왜? 답이 없거든.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만큼 보이고 퇴보하는 만큼 내려가 안 보이고, 근데 성장의 끝이 어딘지도 몰라. 우리는 평생 성장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게 끝까지 가면 신이겠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내담자의 사주를 보고 여러 개의 미래를 추려서 어떻게 가는 것이 이 사람한테 가능성도 높고 실현 가능성도 높고 그 사람에게 긍정적 미래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행복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행복이 뭐지? 뭐가 행복일까? 배고픈데 밥 먹는 게 행복인가? 누가 나 이뻐해 주는 게 행복인가? 사랑하는 게 행복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 명리가들은 이 사주 공부도 하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련된 책들, 행복론에 관한 책들이나 뭐 인생 코칭에 대한 책들을 좀 같이 참고를 하면서 같이 좀 봐줘야 됩니다.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프레임이라는 심리학 책도 쓰시고 그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세요. 그분이 국내에서는 행복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관련된 연구를 되게 많이 해오셨고 책도 여러 권 내셨고 또 유튜브에 보면 강의도 여러 편 나옵니다. 최인철 교수님 한번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에도 책을 몇 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아주 평범한 행복이라는 제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 아주 평범한 행복인가 그래요. 그 책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되게 아주 가벼운 책이라서 반나절이나 하루면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수필처럼 쉽게 읽혀지는 책인데 최인철님의 아주 평범한 행복인가 소소한 행복인가 하는 그 책을 한번 보시는 거를 참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가? 그 사람한테 어떤 삶을 제안하고 어떤 삶을 유도해 주는 것이 행복일까? 우리는 그거를 늘 고민해 봐야 한다. 마지막 9번. 내면과 소통하며 나의 잠재된 의식과 능력을 끌어내라. 그렇게 되면 직감력이 살아납니다. 자, 근데 이왕이면 그 다운그레이드된 하위의식이나 한두 단계 높은 아직 부정확한 상위의식, 좀 낮은 단계의 상위의식 말고 이왕이면 좀 높은 단계의 상위의식에 연동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군인으로 치면 내가 2등병인데 상병하고 연결이 됐어. 그러면 결국 나한테 조언해주는 존재도 상병이야. 걔도 뭐 힘 별로 없고 아는 거 별로 없다고. 근데 나에게 조언과 코치를 해주는 존재가 중대장이야. 그러면 병사들보다는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 이번엔 대대장이야.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 사단장이나 연대장이야. 그러니까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 그거는 내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중도적 관점을 가질수록 더 높은 의식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최고, 중국 나쁜 놈, 일본 나쁜 놈 해버리면은 일단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의식의 상위권이 대한민국 민족의식까지야. 대한민국 민족의식까지만 연결이 된다고. 위아더 월드까지 안 간단 말이야. 그러면 민족의식에서는 한국의 어떤 그런 거를 더 우선시하는데 중국이나 일본을 적으로 본다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런 어떤 뭐 지역차별이나 인종차별이나 어떤 국가차별 이런 것들은 그 의식의 한계점에 봉착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그 의식을 좀 넘어서는 것도 좋죠. 뭐 일본 사람도 괜찮고 중국 사람도 좋고, 물론 뭐 중국 사람 중에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겠지만 그거 자체를 중국인으로 일반화할 필요까지는 없다. 뭐 배울 건 배우고 뭐 피할 건 피하고 뭐 이런 것 같은 요소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느낌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중도적으로 가질수록 더 높은 상위 의식들과 접속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차별이 없어졌더니 사단장이 날 좀 보자고 한다. 또 이 사단은 좋고요, 저 사단은 나빠요. 또 그런 차별이 없어졌더니 이번에 군단장이 날 좀 보자고 한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좀 봐야겠죠. 내면과 소통하며 나의 잠재된 의식과 능력을 끌어내라. 이건 다양한 마음 공부적 요소가 좀 필요하다입니다. 그러면 나의 내면의 잠재성이 눈을 뜨고 나를 돕는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다음 10번. 이제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그 주변에 소인배들이 붙어가지고 되게 저질스러운 소인배들이 붙어가지고 그들과 찰떡궁합으로 그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들어보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조언을 지금 하고 있어, 소인배들이. 근데 거기다 대고, 그 말 듣지 마세요. 얘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소인배들이 네모가지를 쳐버립니다. 그쵸? 네모가지를 쳐. 그러니까 군주 옆에 소인배가 붙어 있으면 그 훌륭한 신하들이 떠난다고. 왜 안 떠나면 지목이 날아가고 조언을 해봤자 소인배들이 걔를 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 말만 들으시옵소서 그놈은 나쁜 놈입니다 라고 왜곡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소인배들의 수준보다 높은 존재들은 다 떠나고 그 소인배의 존재보다 낮은 존재들만 남는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좀 높은 의식과 연결이 되면은 내 안에 잠재적 능력들이 죄에 깨어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자고요. 자, 의식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매사에 끊임없이 감사하라. 모든 종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가장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기와 같은 존재고 사실 우리의 운명을 조종하는 존재는 그 유모차 뒤에서 유모차를 끌어주는 존재입니다. 하이어 셀프, 상위 의식이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차원에서 보자면은 우리는 삶을 살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에 대해서 필요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삶을 살려지고 있는 존재와 같은 거죠. 이거는 마치 4살짜리 꼬맹이와 40살짜리 엄마와 비슷해서 그 4살짜리 꼬맹이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진취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서 엄마가 차려준 옷을 입고 엄마가 보내는 유치원을 다니며 엄마가 틀어주는 뽀로로를 보고 엄마가 사주는 간식을 먹고 엄마가 치워준 방에서 엄마가 사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 도대체 지가 한 게 뭔데? 아무도 없어. 엄마가 끓여준 목욕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고 엄마가 사준 책을 읽고 있으며 아빠가 읽어주겠죠. 엄마가 만들어준 침대 위에서 엄마가 자라고 해서 불 꺼서 잔 거야. 엄마가 동화책 읽어주고 자장가 불러줘서 잔 거라고. 사실 그 꼬맹이가 한 거 별로 없어. 자, 우리의 삶도 사실 비슷해. 어떤 운명적 존재가 사실 누구를 만나게 했고 어떤 직업을 갖게 했고 누구를 만나게 했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왔고 뭐 잘 나갈 때 누가 와서 내 큰 코를 다치게 했고 무슨 사고로 나를 힘들게도 했고 무슨 상황으로 나를 또 이렇게도 이끌었어. 다 그게 필요한 존재였던 거야. 하위의식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만 그게 높은 의식 차원에서는 사실 다 계획인 거야. 계획된 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감사하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죠. 4살짜리 꼬맹이가 그 하기 싫은 목욕을 엄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등짝 스매싱 몇 대 맞고 목욕을 막 했어. 근데 이제 2가지 자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목욕을 한 아이가 엄마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잠이 들어. 그럼 그 엄마 입장에서는 이 꼬맹이 어른이 됐구나. 엄청 좋아하겠죠. 근데 그 4살짜리 꼬맹이가 다시는 엄마 따라서 목욕탕에 안 올 거야. 엄마 싫어. 엄마 미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맨날 이러고 엄마를 저주하고 있으면은 엄마 입장에 야 그럼 너 안 씻을 거야? 너 목욕 안 할 거냐고. 근데 목욕은 시켜야 돼. 또 목욕만 했다 하면 또 이 아이는 엄마를 저주해. 엄마 기분 나쁘죠. 자, 그런 일이 매사에 벌어져 봐. 밥상을 차려줬는데 왜 밥찬이 이 모양인 거야? 라고 때를 쓰면 엄마 기분 나쁘죠. 근데 그지 너 먹지 마. 안 차려 이제 안 차려줘. 근데 그 꼬맹이가 이제 그 밥상에 되게 부실한 밥상이 올라왔어도 엄마 고마워요. 차리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 뭔가 뜻이 있으니까 이 반찬을 주신 거겠지. 하고 먹어봐.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감동의 눈물이 닭똥처럼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보자고. 이게 내면 소통이 되는 사람과 내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의 차이인데 세상을 다 부정하는 존재와 불평을 가지고 부정하는 존재와 세상을 감사하는 존재의 차이인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랬던 꼬맹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쪼꼬바 하나 사주면 안 될까? 그래봐. 그러면 그 아이한테 감동받은 엄마가 쪼꼬바를 1개만 사주겠어? 박스로 사주겠지 박스로. 근데 이제 평상시에 때를 써가지고 지금 엄마하고 사이 되게 안 좋은 애가 쪼꼬바 사달라고 해봐. 사주겠어? 내 다시는 사주나 봐라. 너 쪼꼬바 먹고 또 밥 안 먹고 또 엄마한테 쪼꼬바 사달라고 또 조를 거고 쪼꼬바 안 사주면 또 엄마 미워하고 증오할 거지. 넌 평생 쪼꼬바 없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 보자. 나한테 사기꾼이 온 것도 운명의 신이 계획이고 내가
뭔가 뭐 괴로운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도 사실 뭔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나를 목욕을 시키고 있든지 지금 나를 그 학원에서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든지 지금 운동을 시키고 있든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뭐 100% 마음에서 동조는 못하더라도 뭐 10% 20%라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감사합니다. 싫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감사를 좀 하면, 네? 운명의 신이 일단은 얘를 좀 괴롭게 해야 되는 트레이닝의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그 아이한테 어떤 선물을 줘야 되는 그런 순서가 오게 되면은 얼마나 진짜 이만큼 줄 거 이만큼 준다. 이만큼 줄 거 이만큼 주고. 그러니까 이 모든 행운을 끌어오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 오늘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200m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버스가 5분 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호신쌤이 수업을 1시간이나 더 했는데, 아, 지겨워 죽겠는데, 1시간이나 더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매사에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좀 힘든 일이 벗어나고, 이제 내가 보상을 받을 운이 오면은, 따따블로 옵니다. 따따블로. 자,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 명리가도 그렇고, 또 그러니까 사주를 봤을 때 어머 이런 좋은 어머 이런 고마운 사주를 어머 이런 훌륭한 사주를 해야지 아이 눈 버려 이런 더러운 사주를 나한테 보여주고 너 이렇게 천해 이러면 곤란하다고 곤란해. 제가 옛날에 사주 모르던 시절에 어떤 유명하신 분한테 사주를 보러 가서 간명지를 받아왔는데 그 간명지를 그때 당시에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르는데 내가 나중에 사주 공부를 다 하고 나서 그 간명지를 내가 다시 봤어. 한 10몇 년 전에 누구한테 받아온 간명지를 되게 좀 한 서너 페이지 써주셨거든. 근데 그 사주의 기본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사주는 천격으로 이렇게부터 시작해요. 뭐 하늘천이 아니고 천하다 천. 그러니까 넌 중생이다 이거야. 넌 중생. 이 사주는 그냥 천한 격으로 그냥 열심히 살면 사는 만큼 뭐 먹고는 살 것이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얘기가 풀려나가고 있어. 아니 이게 얼마나 오바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유 내가 운이 없을 때 사주를 보니까 이런 감명시를 받았구나. 그때 사업이 안 돼가지고 곧 망할 것 같아가지고 사주를 봤었던 케이스인데 그런 거죠. 근데 명리가가 자꾸 다른 사람의 사주를 까고 불행하다 그러고 안 좋다 그러면요. 명리가의 삶도 같이 불행해집니다. 그렇죠. 남의 운명을 봐주는데 자기는 되게 지질하게 가난하고 힘들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약간 그런 요소들도 좀 있다고 봐요. 저한테 그 사주 그 청격이라고 쓰신 분 몇 년 뒤에 다시 연락을 해봤더니 사주 그만뒀대. 그만두시고 무슨 뭐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신대. 그런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 네이버에서 막 사람들 많이 모으고 했었던 분인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통해 운명을 해석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당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취지만 잘 이해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꼭 맞춰야지 틀리면 어떡하지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한 가능성 높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한 삶을 여러분들이 모델링 해드릴 수 있는 미래 모델링 즉 가이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도 보면은 그 가이드 가수라고 있어요. 저기 원곡 가수가 부르기 전에 일단 다른 대타 가수가 일단 그 노래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수 그 노래를 부를 사람이 그 노래를 듣고 아 이거 이런 느낌의 노래구나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다 더 이런 식으로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를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가수들이 있고요. 운동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가이드 선수라 그래가지고 실제 중점적으로는 이 선수가 1, 2등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같이 깔짝거리면서 같이 뜁니다. 그러면서 미리 앞을 먼저 뛰어가면서 야 여기 돌멩이 있다 야 여기 뭐 있다 하면서 알려줘. 그리고 그 선수는 중간에 이탈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끌어주는 사람이 결승전으로 골이 나게 해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운명 가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운명을 뭐 잘 쓰긴 하겠지만 그 사람과 인연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 같이 운명 가이드들이 붙어서 조금 더 그 사람의 운명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사람, 우리 좀 직업이 아닌가 존재가 됩니다. 물론 그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용도로 양성되신 명리가들도 있어. 그분들도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존재일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비중에 비해서 이렇게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명리가의 비중이 생각보다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아. 이제 앞으로 이제 운명학의 시대도 이제 이런 형태로 운명을 코칭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년 동안 함께 수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